안녕히 주무세요, 청취자 여러분. 편안하게 쉬고 가장 편안한 자세를 취하세요. 그리고 원한다면 눈을 감아도 좋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여정을 시작하려 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놀랍고 혁신적인 발명품 중 하나를 만나기 위해 시간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여정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시끄러운 전투나 극적인 갈등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대신 우리의 사고방식, 학습 방식, 그리고 꿈의 방식을 영원히 바꿔놓은 고요하고도 명상적인 과정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우리는 침묵의 목소리를 부여하고 시대의 속삭임을 담아낸 가장 위대한 선물, 글쓰기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인류의 새벽, 최초의 도시와 위대한 제국이 생기기 훨씬 전의 세상을 상상해 보세요. 문자가 없던 세상, 모든 지식, 모든 이야기, 모든 지혜가 입소문으로 전해졌습니다. 장로에서 젊은 전사로, 어머니에서 아이로, 세대를 거쳐 창조 신화, 위대한 사냥 이야기, 사랑과 상실의 노래가 전해졌습니다. 아름답고 살아있는 전통이었지만 동시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깨지기 쉬운 전통이기도 했습니다. 만약 기억이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야기꾼이 지식을 가지고 죽는다면 거대한 공동체의 삶을 지배하는 복잡한 규칙들을 어떻게 보존할 수 있을까요? 정확한 천문 관측이나 복잡한 의학 지식을 시간이 흐르면서 왜곡되지 않도록 어떻게 전수할 수 있을까요? 이는 인류가 극복해야 할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이자 침묵의 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흔적을 남기고 생각을 기록하려는 욕망은 훨씬 더 오래전에 나타났습니다. 우리의 먼 조상인 고대인들은 이미 이러한 깊은 욕구를 느꼈습니다. 그들은 동굴벽에 동물, 사냥 장면, 손자국 등의 그림을 남겼습니다. 이러한 그림은 현실을 포착하고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정보를 전달하려는 최초의 시도였습니다. 지구 곳곳에서 그들만의 독특한 기록 방식이 등장했습니다. 멀리 안데스 산맥의 인카인들은 키프를 사용했습니다. 키프는 숫자 정보는 물론 어쩌면 이야기까지 저장할 수 있는 복잡한 매듭 체계였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막대기나 뼈에 홈을 파서 날짜, 계절 또는 먹이의 양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덧없는 생각을 가시적이고 구체적으로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그림이나 표시에서 복잡한 아이디어를 기록하는 것, 더 놀랍게도 사람의 목소리 그 자체를 포착하는 것으로의 도약은 거대한 도약이었습니다. 사랑이나 정의와 같은 추상적인 개념을 어떻게 묘사할 수 있을까요? 말할 때 그 자리에 없었던 사람도 이해할 수 있도록 전체 문장을 어떻게 적어낼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 보이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시점, 최초의 문명이 시작되던 무렵, 감히 그것을 해낼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덧없고 덧없는 소리를 움직이지 않는 영원한 신호로 바꿀 수 있었던 최초의 필경사, 거의 마법사와도 같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이름은 시간의 안개 속으로 사라지고 기억에서 지워졌지만 그들의 작업은 수천 년 동안 우리에게 이야기를 속삭이며 살아쉽니다. 강둑에 앉아 발밑에 부드러운 진흙을 깔고 앉아있는 노인을 상상해보세요. 그는 손가락으로 진흙 표면을 쓰다듬으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표현하려 애씁니다. 어쩌면 초원에서 풀을 뜯는 황소 그림을 그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의 생각은 더 나아갑니다. 이 그림은 특정 황소뿐 아니라 어떤 황소든, 심지어 소라는 개념, 심지어 소가 가져오는 부까지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걸음씩 놀라운 것이 탄생했습니다. 하나의 기호가 온 세상의 의미를 담아낼 수 있는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가 들을 이야기는 큰 전투나 정치적 음모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조용하고 점진적이면서도 심오한 혁명의 과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과정은 우리가 세상을 생각하고
배우고 경험하는 방식을 영원히 바꿔놓았습니다. 침묵이 어떻게 목소리를 찾았는지, 그리고 그 목소리가 수천 년을 거쳐 우리에게 속삭이며 지식과 평화의 세계로 초대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로 당신을 잠들게 하세요. 이제 완전히 다른 지역, 흔히 우리 문명의 요람이라고 불리는 곳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고대 그리스어로 강 사이의 땅을 뜻하는 메소포타미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라는 두 개의 거대한 수로 사이에 위치한 광활하고 비옥한 평원입니다. 현대 이라크 영토인 이곳, 뜨거운 계곡에서 강물이 땅을 관계하고 태양이 풍부한 작물을 자라게 했던 바로 그곳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초기이자 가장 영향력 있는 문명들이 탄생했습니다. 약 5,000년 전 이 땅의 삶을 상상해 보세요. 농업이 번성했고 사람들은 관계 기술을 익혔으며 강물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운하를 건설했습니다. 마을이 성장하여 거대한 정착지로 발전했고 그 다음에는 유명한 우루크와 수메르처럼 진정한 도시로 발전했습니다. 수천 명 그리고 수만 명의 사람들이 함께 살고 일하고 교역했습니다. 최초의 통치자, 사제, 장인, 상인들이 등장했습니다. 도시는 복잡한 경제 생활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도시와 무역의 급속한 성장은 회계에 대한 절실하고 거의 물리적인 필요성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거대한 신전 부지를 관리하는 사제를 상상해 보세요. 그는 밭에서 수확한 곡식이 얼마나 되는지, 신전에 기르는 양이 얼마나 되는지, 직조공들이 얼마나 많은 천을 생산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이웃 도시와의 거래 내역은 어떻게 기록해야 할까요? 상인들은 얼마나 많은 상품을 가져왔을까요? 농부들은 얼마나 많은 세금을 국고에 납부했을까요? 아무리 뛰어난 구전 기억력이라도 그처럼 엄청난 양의 정보를 감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매일 수백 건, 아니 수천 건의 거래가 이루어졌고 그 모든 거래는 기록되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다양한 모양의 작은 점토 인형인 소위 토큰을 발견했습니다. 원뿔은 곡물을, 원반은 양을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토큰은 점토 봉투인 불라에 보관되었는데 봉투 표면에는 해당 토큰이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상품의 존재를 확인하는 일종의 영수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 역시 너무 번거로웠습니다. 각 거래마다 별도의 토큰과 불라가 필요했기 때문에 매우 불편했습니다. 이처럼 절박한 경제적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메소포타미아 문자 발전의 주요 동력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철학적 탐구도 아니었고 심오한 시적 사상을 표현하려는 열망도 아니었습니다. 비록 이러한 열망은 나중에 생겨났지만요. 가장 중요한 과제는 단순하지만 필수적인 욕망, 즉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빚졌는지 기록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조직화된 사회의 실용적인 욕구였으며 인간으로 하여금 완전히 새로운 것을 창조하도록 이끌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실용적인 필요, 즉 정확하고 믿을 수 있는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는 필요성에서 훨씬 더 위대한 무언가가 탄생했습니다. 양을 세는 것뿐만 아니라 법률을 기록하고 서사시를 쓰고 수천 년에 걸쳐 지식을 전수할 수 있는 시스템의 시작이었습니다. 언뜻 보기에 재고 관리와 통제에 대한 이 소박한 필요성은 바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명품 중 하나를 탄생시킨 씨앗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해온 기록 보관에 대한 이러한 절실한 필요성에서 완전히 새로운 표현 방식이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구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문자입니다. 처음에는 상형 문자, 즉 단순하고 복잡하지 않은 그림, 즉 상징이었습니다. 고대 수메르 필경사가 황소를 상징하기 위해 황소머리를, 곡물을 상징하기 위해 이삭을 그린 것을 상상해 보세요. 직관적이었습니다. 각 상징은 그것이 나타내는 대상을 직접적으로 묘사했습니다. 이 방법은 특정 대상을 기록하는 데는 충분히 효과적이었지만 한계가 있었습니다. 사랑이나 두려움은 어떻게 그릴까요? 빠름이나 느림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곧 상형 문자는 표의 문자로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상징이 사물 자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생각이나 개념까지 나타내기 시작한 중요한 단계였습니다. 예를 들어 다리 그림은 다리뿐만 아니라 가다, 서다, 심지어 가져오다까지 의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같은 황소는 동물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소, 즉 그 소가 가져온 부를 상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생각을 표현하는 데 필요한 기호의 수는 줄어들기 시작했고 의미를 전달하는 능력은 확장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각 단어나 아이디어에 대한 상세한 이미지를 그리는 것은 너무 느리고 번거로웠으며 특히 속도가 필요할 때는 더욱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호들은 단순화되고 양식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점차 그림은 구상성을 잃고 더욱 추상적이고 도식적인 형태로 변했습니다. 스타일러스를 쥔 손이 더 이상 황소의 둥근 머리를 그리지 않고 그것을 상징하는 몇 번의 빠른 획만 남긴다고 상상해 보세요. 바로 그때 이러한 단순화 과정에서 혁명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수메르인들은 점토판을 사용하여 글을 썼습니다.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유역에는 점토가 풍부하게 존재했고 오랜 동안 부드러운 상태를 유지하여 작업 후 굳어지기 때문에 글을 쓰기에 이상적인 재료였습니다. 서예가들은 기호를 만들기 위해 갈대로 만든 뾰족한 막대, 즉 스타일러스를 사용했습니다. 이 스타일러스는 부드러운 점토에 독특한 쐐기 모양의 자국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쐐기를 뜻하는 단어에서 유래한 서령 문자, 큐니폼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그 과정을 상상해 보세요. 서예가는 젖은 점토 덩어리를 가져다가 평평한 판 모양으로 빚은 다음 점토가 굳기 전에 스타일러스를 비스듬히 눌러 빠르고 능숙하게 기호를 새겼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더욱 편리한 사용을 위해 수메르인들은 글자의 방향을 바꾸었고 그에 따라 기호 자체도 90도 회전했습니다. 처음에는 위에서 아래로, 그 다음에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썼지만 필경사가 석판 위로 손을 움직일 때 세 글자가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기호 자체가 옆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 쓰기가 더 빠르고 인체 공학적으로 되었습니다. 이처럼 실질적인 필요성과 일련의 기발한 단순화를 거쳐 점토판은 최초의 진정한 페이지가 되었고 쐐기 모양의 획은 구체적인 사물뿐 아니라 복잡한 생각과 소리까지 표현할 수 있는 최초의 문자가 되었습니다. 이는 수천 년 동안 지속될 시스템의 탄생이었으며 수백만 개의 점토판에 새겨진 무수한 지식의 보물을 남겼습니다. 서령 문자의 탄생은 혁명이었지만 완전히 익히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복잡한 체계를 만들고 유지하려면 특별히 훈련된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리하여 수메르 사회에서 특별하고 매우 존경받는 계급인 필경사들이 등장했습니다. 그들의 역할은 막중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기록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식의 수호자, 구전 세계와 기록된 정보 세계를 연결하는 중개자였습니다. 필경사의 삶은 어린 시절 이두빠, 즉 서판의 집이라 불리는 특수 학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종이와 펜 대신 점토와 스타일러스를 사용하는 학교를 상상해 보세요. 학생들은 대개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가문의 소년들이었는데 훈련이 길고 고되고 자원이 많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 학교에서 오랜 세월을 보냈고 때로는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복잡한 글쓰기 기술을 익혔습니다. 학습 과정은 엄청나게 엄격하고 규율적이었습니다. 학생들은 기본적인 기호를 배우고 점토판에 반복해서 외우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의 단조로움을 상상해 보세요. 수백, 심지어 수천 개의 쐐기 모양 기호가 있는데 각각은 맥락에 따라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닐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긴 단어 목록과 문법 규칙을 암기하고 문학 작품, 찬송가, 법률에서 발췌한 내용을 베껴 써야 했습니다. 매일 엄청난 인내와 집중력이 요구되었습니다. 학생이 실수를 하면 벌을 받았고 종종 신체적 처벌을 받았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점토판에서 이러한 학습 예를 발견했습니다. 연습, 교정, 때로는 학생들이 어려움을 호소한 내용까지도 말입니다. 서기관의 일상은 고된 노동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서원에서 일하며 재물과 의식을 기록했고 왕궁에서는 칙령, 외교 서신, 그리고 역사 기록을 담당했습니다. 많은 서기관들이 상인들을 위해 계약서, 물품 목록, 영수증을 작성하는 일을 했습니다. 서기관들은 고대의 일종의 프로그래머였습니다. 사회를 지배하는 정보의 열쇠를 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도구는 단순했지만 효과적이었습니다. 갈대로 만든 뾰족한 스타일러스로 부드러운 점토에 쐐기 모양의 표지판을 찍었습니다. 점토가 촉촉하게 유지되고 너무 빨리 마르는 것을 막기 위해 항상 물그릇을 옆에 두었습니다. 숙련된 필경사는 작은 석판을 몇 분 만에 완성할 수 있었지만 큰 문서나 문학작품을 만들려면 수십 개, 심지어 수백 개의 석판이 필요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필경사의 업무는 인내심뿐만 아니라 특별한 정확성과 꼼꼼함도 요구했습니다. 모든 실수는 재무보고서든 왕의 칙령이든 중요한 정보의 왜곡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수메르인, 바빌로니아인, 아시리아인의 삶과 사상을 담은 수백만 개의 점토판이 오늘날까지 전해지는 것은 그들의 꼼꼼한 작업과 놀라운 기술 덕분입니다. 그들은 고대 문명의 속삭임을 후손들에게 전해내려온 진정한 지식의 수호자였습니다. 필사자들의 놀라운 업적과 점토판의 독특한 특성 덕분에 수많은 서령 문자 기록이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이러한 고대 기록은 단순한 고고학적 발견이 아니라 과거로 통하는 진정한 창문으로서 우리는 오래전에 사라진 문명의 속삭임을 듣고 그들의 생각, 신념, 그리고 일상생활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서령 문자 덕분에 우리에게 전해진 가장 유명하고 귀중한 보물 중 하나는 길가메시 서사시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문학시 중 하나로 기원전 2500년경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우리는 우루크의 전설적인 왕, 야생의 엔키두와의 우정, 그리고 불멸을 향한 여정에 대한 이야기인 이 서사시의 줄거리에 대해서는 깊이 다루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록의 사실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복잡한 시적 은유, 삶과 죽음에 대한 심오한 철학적 성찰, 모험에 대한 상세한 묘사, 이 모든 것이 수십 개의 점토판에 기록되었습니다. 이는 문자가 단순히 기록을 남기는 데 그치지 않고 수천 년 동안 지속될 수 있는 위대한 문학작품을 창작하는 도구로서 기능할 수 있을 만큼 발전된 수준에 도달했음을 증명합니다. 서령 문자로 부르의 명맥을 이어온 또 다른 기념비적인 업적은 함무라비 법전입니다. 이 유명한 법전은 기원전 1754년경 바빌로니아 왕 함무라비의 명령으로 거대한 현무암 석비에 새겨졌습니다. 이는 혁명적인 발전이었습니다. 이전에는 법이 통치자나 사제들의 기억에 의존하여 구전으로 전승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제 법은 기록되었습니다. 단순히 기록된 것이 아니라 돌에 새겨져 누구나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사회의 규칙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성문법은 불변하고 투명하며 누구에게나 동일했기에 이는 정의와 질서의 승리였습니다. 함무라비 석비는 단순한 법적 문서가 아니라 안정과 법과 질서를 보여주는 강력한 상징입니다. 서령 문자는 문학 및 법률 문서뿐 아니라 광범위한 행정 및 경제 문서에도 사용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서에는 상품 목록, 세금 보고서, 매매 계약서, 부채 및 신용 기록, 재고 목록이 담긴 수천 개의 점토판이 있었습니다. 겉보기에 지루해 보이는 이 문서들은 고대 메소포타미아 사회의 일상생활, 경제관계, 그리고 사회 구조를 놀라울 정도로 상세하게 재구성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역사가들에게 매우 귀중한 가치를 지닙니다. 또한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얼마나 조직적이고 복잡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물론 수많은 종교 문헌도 있었습니다. 기도문, 신에 대한 찬송가, 의식과 예언에 대한 묘사 등입니다. 이러한 문헌들 덕분에 우리는 수메르와 바빌로니아 신들의 풍부한 만신전, 그들의 신화와 우주 창조론,
즉 세계 창조에 대한 사상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헌들은 사회의 영적 삶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었습니다. 지식 보존의 규모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는 아슈르바니팔 도서관입니다. 이 도서관은 기원전 7세기에 아시리아 왕 아슈르바니팔이 수도 니네베에 수집한 방대한 점토판 컬렉션이었습니다. 주제별로 정리된 수만 개의 점토판에는 법률과 연대기부터 문학 작품과 과학 논문에 이르기까지 알려진 모든 문서의 사본이 담겨 있었습니다. 역사상 최초이자 가장 큰 규모의 도서관 중 하나였던 이 도서관은 문자에 대한 깊은 존중과 미래 세대를 위한 지식 보존에 대한 헌신을 보여주었습니다. 점토판에 새겨지거나 인쇄된 이 위대한 텍스트들은 역사에 침묵하는 증인입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영웅과 신, 법과 정의, 일상의 걱정과 원대한 꿈에 대해 속삭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속삭임 하나하나는 우리를 먼 과거와 연결하는 또 하나의 실입니다. 효과적이고 오랜 세월 검증된 문자 체계로서 서령 문자의 힘은 수메르 문명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서령 문자는 중동 전역으로 빠르게 퍼져나가 국제적인 의사소통과 외교의 언어가 되었습니다. 바빌로니아인과 아시리아인처럼 수메르와 아카드 주변에 살았던 민족들은 처음부터 자체적인 문자 체계를 만들어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서령 문자를 자신들의 언어에 맞게 변형하여 일부 기호의 의미를 바꾸고 자신들의 음성학과 문법에 맞춰 새로운 기호를 추가했습니다. 수많은 왕국과 도시들이 서로 교류하고 무역하고 동맹을 맺고 전쟁을 벌이는 광활한 지역을 상상해 보세요. 이처럼 복잡한 정보 교환에는 공통 언어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언어, 즉 보편적인 문자 체계는 서령 문자였습니다. 이러한 언어 사용의 대표적인 사례는 아마르나 서신입니다. 기원전 14세기 이집트에서 발견된 점토판으로 근동 지역의 파라오와 통치자들 간의 외교 서신이 담긴 방대한 기록 보관소입니다. 이 서신들의 대부분은 서령 문자를 사용하여 아카드어로 기록되었는데 이는 당시 아카드어가 공통 언어, 즉 의사소통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서령 문자는 정치와 무역에만 사용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천문학, 수학, 의학 등 과학 지식 발전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바빌로니아 천문학자들은 천체의 움직임을 자세히 기록하고 월식을 예측하고 복잡한 달력을 개발했으며 이 모든 것이 서령 문자로 기록되었습니다. 수학자들은 복잡한 계산을 기록하고 대수 문제를 푸는데 서령 문자를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보편성 덕분에 서령 문자는 거의 3000년 동안 중동 문명의 기둥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길고 찬란한 역사에도 불구하고 서령 문자는 다른 체계와 마찬가지로 단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배우기 어렵고 번거로웠습니다. 수천 개의 기호와 그 다양한 의미를 완벽하게 익히려면 수년간의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이로 인해 문해력은 소수의 특권층, 즉 서기관과 사제들의 전유물이 되었습니다. 알파벳 체계와 같은 더 간단하고 효율적인 문자 체계가 등장하면서 서령 문자는 점차 그 자리를 잃기 시작했습니다. 서령 문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익힐 수 있는 새롭고 편리한 체계에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우리 시대가 시작될 무렵 서령 문자는 거의 완전히 사라졌고 그 비밀은 잊혔습니다. 수세기 동안 아무도 고대 도시 유적에서 발견한 점토판에 새겨진 불가사의한 기호를 읽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가장 위대한 지적 미스터리 중 하나였습니다. 다행히 서령 문자 해독 과정은 19세기에 시작되었습니다. 헨리 롤린슨이라는 영국 장교이자 학자는 목숨을 걸고 페르시아 베히스툰 바위의 비문을 복사했습니다. 이 거대한 비문에는 세 가지 서령 문자 언어, 고대 페르시아어, 엘람어, 아카드어로 동일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집트 상형 문자의 로제타 스톤처럼 이 비문은 열쇠가 되었습니다. 롤린슨과 에드워드 힌크스, 줄리어스 오페르트 같은 학자들의 끈기 덕분에 서령 문자는 19세기 중반에 해독되었습니다.
이는 메소포타미아 고대 문명에 대한 거대한 지식의 지평을 연 놀라운 지적 업적이었습니다. 오늘날 이 덕분에 우리는 전 세계 박물관에 소장된 수백만 개의 점토판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 점토판들은 서령 문자의 귀중한 유산으로 고대 수메르인, 바빌로니아인, 아시리아인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의 법, 신화, 그리고 일상생활을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점토에 새겨진 이 속삭임은 수천 년 동안 우리에게 말을 걸며 최초의 문자체계 중 하나의 위대함을 일깨워줍니다. 서령 문자가 메소포타미아에서 두 개의 큰 강 사이, 세상의 완전히 다른 지역, 생명력 넘치는 나일강 유역을 따라 발전하는 동안 또 다른 놀랍고도 매우 독창적인 문자체계가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바로 고대 이집트의 상형 문자입니다. 상형 문자라는 단어는 고대 그리스어에서 유래했으며 신성한 조각 문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이름은 상형 문자의 본질을 완벽하게 반영합니다. 이집트인들에게는 이러한 기호는 단순한 정보 전달의 상징이 아니라 신들의 말씀이자 마법의 힘을 지닌 존재, 그리고 우주 질서의 구현으로 여겨졌습니다. 사원과 무덤의 웅장한 벽, 장엄한 오벨리스크, 그리고 귀개하고 거의 살아있는 듯한 이미지로 뒤덮인 조각상을 상상해 보세요. 사람, 신, 동물, 매, 올빼미, 뱀, 사자, 양식화된 형상뿐 아니라 식물, 도구, 그리고 추상적인 형태의 상징물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각각의 상징물은 단순한 텍스트가 아니라 놀라운 정밀함과 균형감으로 구현된 예술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 미적 아름다움과 복잡성은 여전히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상형 문자의 주요 목적은 영속과 보존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것들은 일상생활의 기록을 남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영원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파라오의 불멸을 보장하고 그들의 이름과 업적이 영원히 남도록 돌에 새겨졌습니다. 상형 문자는 무덤벽을 장식하며 죽은 자의 삶과 사후 세계로의 여정을 알려주었고 그들을 영원히 보호해 줄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상형 문자는 사원을 덮고 신에게 바치는 찬가, 복잡한 종교 의식, 그리고 중요한 예언에 대한 묘사를 기록했습니다. 그것은 종교, 제의, 그리고 신성한 지식과 밀접하게 연관된 기록이었습니다. 상형 문자의 놀라운 특징은 요소들의 조합이었습니다. 상형 문자는 단순한 그림 문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비문, 때로는 하나의 단어 안에 세 가지 유형의 기호가 결합될 수 있었습니다. 상형 문자 또는 표의 문자 기호, 사물이나 아이디어를 묘사하는 기호, 예를 들어 태양 그림은 태양 또는 나를 의미할 수 있음. 음성학적 기호, 하나 이상의 소리를 나타내는 기호, 예를 들어 입 그림은 알 소리를 의미할 수 있음. 결정 요인, 단어의 의미나 범주를 명확히 하기 위해 단어 끝에 붙는 발음 불가능한 부호, 예를 들어 작은 사람 형태의 한정사는 앞 단어가 어떤 사람이나 그의 행동을 지칭함을 나타낼 수 있음. 이는 많은 단어가 철자는 같지만 의미가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모호성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상형 문자의 표기 방향 또한 신비로움을 더했습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또는 위에서 아래로 쓸 수 있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읽어야 할지 이해하려면 사람이나 동물의 형상이 어떤 방향으로 향하는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했습니다. 그들은 항상 줄의 시작 부분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본문에 있는 모든 새가 오른쪽을 보고 있다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글자의 역동성을 더했고 예술적 구성의 일부였습니다. 또한 상형 문자에서는 색상과 형태의 상징성이 중요했습니다. 특정 색상은 특정 사물이나 개념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었고
각 인물의 세밀한 묘사는 추가적인 의미를 담아 비문의 미적, 의미적 효과를 강화했습니다. 이집트 상형 문자는 복잡하고 다층적인 체계로 기록뿐만 아니라 심오한 문화적, 종교적 사상을 표현하는 데에도 활용되었습니다. 고대 이집트 훈경의 일부였던 상형 문자는 사원과 무덤의 벽을 통해 메시지를 속삭이며 영문을 갈망했던 문명의 비밀을 간직했습니다. 그 아름다움과 신비로움은 오늘날에도 전 세계 연구자와 여행객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 장엄함과 신성한 의미에도 불구하고 방금 논의한 상형 문자는 빠르고 일상적인 용도로는 극히 비실용적이었습니다. 각각의 복잡한 상징을 돌에 새기거나 정성껏 그리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과 기술이 필요했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행정 목적, 신속한 기록 보관, 편지나 문학 작성에 이러한 시스템은 너무 느리고 번거로웠습니다. 실용주의적인 이집트인들은 이 문제를 인지하고 더욱 편리한 필기체 문자 체계를 개발했습니다. 이러한 단순화의 첫 번째 사례는 신관 문자, 하이에러틱 라이팅이었습니다. 신관, 하이에러틱이라는 단어는 그리스어에서 유래했으며 사제적인 문자를 의미하는데 이는 사제와 서기관들 사이에서 널리 사용되었음을 시사합니다. 본질적으로 신관 문자는 고전 상형 문자의 더 빠르고 더 단순하고 더 양식화된 버전이었습니다. 인쇄된 글꼴에 손으로 쓴 버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서기관은 새나 사람의 형상을 하나하나 정성껏 그리는 대신 원래 상형 문자와 어렴풋이 닮은 몇 개의 빠르고 연결획을 그었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문자는 긴 문서 작성에 필수적인 글쓰기 속도를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히에라틱은 주로 파피루스 두루마리와 오스트라카, 값싸고 쉽게 구할 수 있는 점토 조각이나 석회암 조각에 사용되었습니다. 이 오스트라카는 고대 이집트인들의 초안이나 공책과 같았습니다. 쇼핑 목록, 학교 과제, 짧은 메모를 적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히에라틱은 또한 종교서적, 문학작품, 과학 논문에도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그보다 훨씬 후인 기원전 7세기경에는 데모틱 문자, 즉 민중 문자라고 불리는 더 간단하고 빠른 문자가 등장했습니다. 데모틱 문자는 너무 간결하고 필기체였기 때문에 기호가 원래 상형 문자와의 유사성을 거의 완전히 잃었습니다. 데모틱 문자는 대부분의 문해력이 있는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대중적인 문자였습니다. 법적 계약서, 혼인계약서, 행정기록, 개인 서신과 같은 일상 문서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널리 사용되어 후기 이집트에서 가장 흔한 문자 형태가 되었습니다. 상형 문자, 신관 문자, 데모틱 문자, 이 세 가지 체계를 비교해보면 이집트 문자가 기념비적인 것에서 실용적인 것으로 진화했음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상형 문자는 돌에 새겨진 장엄하고 신성한 텍스트에 사용되었습니다. 신관 문자는 돌에 새겨진 기록이 아닌 좀 더 공식적인 기록에 사용되었으며 데모틱 문자는 사람들이 빠르고 일상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사용하는 문자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단계적인 시스템 덕분에 이집트 문명은 영원한 비문부터 순간적인 메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호 기록의 필요성을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외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문자 형태는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으며 동일한 기본 체계의 각기 다른 단계를 나타냈습니다. 이집트의 필경사들은 돌에 상형 문자를 새기든 신관어와 민중어로 빠르게 글을 쓰든 적합한 재료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자연은 그들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었습니다. 바로 파피루스 식물입니다. 나일강의 습지와 후미에서 풍성하게 자라는 이 키 크고 가느다란 식물의 광활하고 빽빽한 덤불을 상상해 보세요. 파피루스는 겉모습이 키 큰 갈대와 비슷했는데 때로는 높이가 5m까지 자라기도 하고 굵고 삼각형 모양의 줄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식물의 줄기에서 이집트인들은 우리 종이의 가장 오래된 유사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재료를 만드는 법을 배웠습니다. 파피루스를 만드는 과정은 상당히 노동집약적이었지만 그 결과는 그만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먼저 파피루스 줄기를 모아 껍질을 깨끗이 제거했습니다.
그런 다음 부드러운 속을 얇고 긴 띠 모양으로 자릅니다. 이 띠들을 평평한 표면에 겹쳐 놓아 첫 번째 층을 만듭니다. 그 위에 두 번째 띠를 첫 번째 층에 수직으로 놓습니다. 그런 다음 이 두 겹의 그물을 천으로 덮고 프레스 아래에 놓습니다. 식물에서 튀어나온 수분이 접착제를 첨가하지 않고도 섬유를 서로 붙입니다. 며칠 동안 프레스한 후 종이를 꺼내 햇볕에 말립니다. 마지막으로 조개 껍데기나 매끄러운 돌로 표면을 닦아 최대한 매끄럽고 쓰기에 적합하게 만듭니다. 그 결과 만들어진 파피루스 판은 메소포타미아의 크고 무거운 점토판에 비해 놀라울 정도로 가볍고 유연했습니다. 이는 큰 장점이었습니다. 필사자들은 더 이상 수 킬로그램의 점토를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었습니다. 파피루스 두루마리는 쉽게 운반하고 대량으로 보관하고 장거리로 보낼 수 있었습니다. 파피루스는 매우 약하고 습기에 취약했지만 이집트의 건조한 기후에서 수천 년 동안 살아남았습니다. 파피루스 두루마리, 고대 이집트에서 정보의 주요 전달 매체가 되었습니다. 종이를 붙여 긴 띠를 만들고 그것을 말아 두루마리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이 두루마리 중 일부는 유명한 해리스 파피루스처럼 최대 40m에 달하는 엄청난 길이에 달하기도 했습니다. 문학작품, 의학 논문, 법률 문서, 행정 보고서, 그리고 물론 사후 세계에 대한 주문과 지식이 담긴 유명한 죽음에서 도 파피루스에 기록되었습니다. 파피루스를 점토판과 비교해보면 가볍고 보관 및 운반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었습니다. 파피루스는 생산 비용이 더 많이 들고 습한 기후에서는 내구성이 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대 이집트에게는 이상적인 해결책이 되었습니다. 거대한 국가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뿐만 아니라 수세기 동안 풍부한 문화와 지식을 보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파피루스 덕분에 나일강의 속삭임이 수천 장의 파피루스로 우리에게 전해졌고 오늘날까지도 고대 이집트인들의 삶, 신념, 그리고 꿈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고대 이집트 문명이 쇠퇴한 후 수세기 동안 상형문자 해독의 비밀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수천 년 동안 침묵 속에 있던 신전과 무덤의 벽에 새겨진 장엄한 비문은 이제 그것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에게 말없는 미스터리로 남았습니다. 아무도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파라오와 사제들의 목소리는 영원히 침묵했고 그들의 지혜와 역사는 시간의 모래 속에 파묻힌 듯 했습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고고학적 발견 중 하나인 로제타 스톤이 발견된 것은 18세기 말이 되었습니다. 1799년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의 이집트 원정 당시였습니다. 나일 삼각주에 있는 로제타, 현재의 라시드 마을에 옛 요새를 건설하던 프랑스 병사들이 특이한 현무암 석판을 발견했습니다. 석판에는 세 개의 서로 다른 글이 새겨져 있었는데 그 아래에는 서로 다른 글이 있었습니다. 병사들에게는 이 발견이 별로 놀랍지 않았지만 장교들은 곧 그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이 돌은 고대 이집트 문자 해독의 진정한 열쇠로 밝혀졌습니다. 그 위에는 기원전 196년 이집트 사제들이 파라오 프톨레마이오스 5세 에피파네스를 기리기 위해 발표한 동일한 칙령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칙령은 세 가지 언어와 문자 체계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윗부분은 고대 이집트 상형 문자, 가운데 부분은 데모틱 문자, 앞서 언급한 이집트 문자의 간략화된 필기체로, 아랫부분은 고대 그리스어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익숙한 고대 그리스어 텍스트가 발견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해독에 대한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상형 문자 해독은 많은 과학자들의 몫이었지만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젊은 프랑스 언어학자 장 프랑스와 샹폴리옹이었습니다. 조용하지만 지성과 끈기가 이루어낸 놀라운 승리였습니다. 샹폴리옹은 고대 언어에 푹 빠진 진정한 천재였습니다. 그는 콥트어를 연구했는데 콥트어가 고대 이집트어의 마지막 후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그는 로제타 스톤과 다른 오벨리스크에 새겨진 파라오들의 이름을 면밀히 비교했습니다. 그는 카르투슈, 즉 왕족의 이름이 적힌 타원형 틀을 발견했습니다. 프톨레마이오스나 클레오파트라 같은 그리스어 이름과 그에 상응하는 상형 문자를 비교하는 이 카르투슈 덕분에
샹폴리옹은 상형 문자가 단순한 그림이나 상징이 아니라는 것을 점차 깨달았습니다. 그는 상형 문자가 어떤 기호는 관념이나 사물을, 다른 기호는 알파벳처럼 소리를 나타내는 혼합된 체계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많은 상형 문자의 음성적 가치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1822년 수년간의 노력 끝에 샹폴리옹은 획기적인 발견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상형 문자 전체를 해독하여 고대 이집트 문명의 문을 열었습니다. 수천 년이 흐른 후 마침내 나일강의 속삭임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은 전장에서의 군사적 승리가 아니라 이성과 인내의 승리였습니다. 로제타 스톤과 샹폴리옹의 업적은 우리의 역사 이해를 영원히 바꾸어 놓았고 고대 문헌 속에 묻힌 방대한 지식의 보물들을 열어주었습니다. 장 프랑수와 샹폴리옹과 로제타 스톤 덕분에 고대 이집트 세계로 통하는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학자들이 상형 문자, 신관 문자, 그리고 민중 문자를 읽을 수 있게 되면서 그들은 파라오와 피라미드의 장엄한 뿐만 아니라 심오한 사상, 일상적인 이야기, 그리고 오랜 지혜로 가득한 풍부하고 다면적인 문화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수천 년을 거쳐 전해 내려오는 나일강의 진정한 속삭임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해독된 문서들 중에는 놀라운 문학 작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집트 문학에서 가장 유명한 작품 중 하나인 시누해 이야기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이집트를 떠나 오랜 세월 외국에서 살면서 영웅적인 업적을 쌓고 부를 축적했지만 항상 고국을 그리워했던 한 신하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는 노년에 돌아와 신성한 이집트 땅에 묻힐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파피루스에 기록된 이 이야기는 향수, 운명, 그리고 운명의 예정이라는 주제를 탐구합니다. 다른 유명한 작품으로는 뱀과 함께 섬에 표류하게 된 선원의 모험담, 난파된 남자와 현명한 재상이 아들에게 전하는 가르침을 담은 프타오 헵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 가르침들은 일상생활에서 덕, 정의, 절제, 그리고 지혜에 대한 조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고대 이집트인의 내면 세계, 도덕과 윤리에 대한 그들의 생각, 선과 악에 대한 견해를 접할 수 있는 독특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종교 문서 또한 매우 중요했습니다. 피라미드 텍스트는 고왕국 시대 파라오의 묘실에 새겨진 최초의 종교 비문입니다. 이 비문에는 죽은 파라오의 사후 세계 여행을 돕기 위한 주문과 찬송가가 담겨 있습니다. 이후 석관 텍스트, 사커퍼거스 텍스트가 등장했고 그 후 유명한 사자의 서, Book of the Dead가 등장했습니다. 이 서에는 무덤에 안치간 파피루스 두루마리에 죽은 자가 사후 세계의 위험을 극복하고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주문, 기도문, 그림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문서들은 이집트 신앙의 복잡성, 삶과 죽음의 순환적 본질에 대한 깊은 이해, 그리고 불멸에 대한 열망을 보여줍니다. 이집트 파피루스는 문학과 종교뿐 아니라 과학적 지식도 드러냈습니다. 에버스 파피루스와 스미스 파피루스와 같은 의학 파피루스가 발견되었는데 질병, 치료법, 수술 과정, 그리고 양리 처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문서들은 고대 이집트인들의 놀라운 수준의 의학 지식과 해부학 및 생리학에 대한 이해를 보여줍니다. 린드 파피루스와 같은 수학 파피루스는 기하학과 대수 문제를 해결하고 밭의 면적, 곡물 저장고의 부피, 심지어 피라미드의 경사도까지 계상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역사에서 흔히 그렇듯 상형 문자처럼 강력하고 영향력 있는 문자 체계조차도 결국에는 잊혀졌습니다. 기독교 그리고 이슬람과 같은 새로운 종교가 확산되면서 고대 이집트의 신앙과 종교의식은 점차 새로운 종교로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고대 신과 의식과 밀접하게 연관된 상형 문자의 사용은 쇠퇴했습니다. 일상생활에서는 더 단순한 형태, 즉 데모틱 문자와 콥트어가 등장했습니다. 콥트어는 그리스 문자에 데모틱 문자의 몇 가지 기호를 추가하여 이집트 고유의 발음을 전달했습니다. 결국 아랍 정복으로 아랍어 문자가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고 상형 문자의 비밀은 수세기 동안 잊혀졌습니다. 하지만 이집트 상형 문자의 유산은 우리의 상상 속에 살아 숨쉽니다.
그것은 단어가 신성한 정상으로 돌에 영원히 새겨졌던 시대를 떠올리게 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나일강의 속삭임은 그 생각과 꿈이 표짐으로 포착되어 수천 년 동안 전해져 내려오며 고대 지혜로 우리를 잠들게 했던 위대한 문명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려줍니다. 우리는 이미 메소포타미아 서령 문자와 이집트 상형 문자의 경이로운 세계를 탐구했습니다. 이 두 체계는 문명이 발전하고 역사를 보존하고 복잡한 사회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해준 인간 지능의 기념비적인 업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아름다움과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 체계는 한 가지 근본적이고 거의 내재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엄청나게 복잡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서령 문자를 완벽하게 익히려면 수천 개의 기호를 암기해야 했는데 각 기호는 맥락에 따라 여러 의미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림, 음성, 그리고 정의 기호가 결합된 이집트 상형 문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암기뿐 아니라 필사 학교에서 수년간 혹독한 훈련을 통해 완전히 몰입해야 했습니다. 읽고 쓰는 법을 배우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을지 상상해 보세요. 이러한 복잡성은 문해력을 자동적으로 특권적인 기술로 만들었습니다. 서기관, 사제, 공무원 등 인구의 극히 일부만이 이 기술을 습득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정보와 지식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는 일종의 엘리트 집단을 형성했습니다. 농민, 장인, 심지어 상인까지 대다수의 일반 대중에게는 문자 기술은 여전히 접근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읽고 쓸 줄 아는 소수에게 의존했고, 이는 사상의 확산을 지연시키고 사회 발전을 저해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변하고 있었습니다. 도시는 성장하고 무역은 확대되었으며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다양한 민족 간에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간단하고 이해하기 쉬운 방법, 즉 보편성에 대한 절실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에 있는 파트너와의 거래를 어떻게 추적할 수 있을까요? 어디에서나 읽을 수 있는 메시지를 어떻게 보낼 수 있을까요? 특정 언어와 문화적 맥락에 맞춰 만들어진 복잡하고 어려운 문자 체계는 더 이상 이러한 증가하는 요구를 충족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원전 2000년 중반쯤 새로운 접근법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에게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훨씬 더 간단한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면 어떨까요? 각 기호가 단어나 음절 전체가 아니라 언어의 가장 기본적이고 나눌 수 없는 요소인 소리를 나타낸다면 어떨까요? 이는 점차 공중에 떠오르기 시작한 혁명적인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리하여 이 역사적 갈림길에서 기존의 문자 체계가 더 이상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 도전하지 못하게 되자 새로운 문자 시대를 열 이들이 등장했습니다. 그들은 위대한 제국은 아니었지만 상업적 수환과 바다를 사랑하는 민족 페니키아인이었습니다.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그들의 실용적인 욕구는 인류 역사상 가장 기념비적인 발명품 중 하나인 알파벳의 탄생으로 이어지는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함을 추구했고 그들의 탐구는 놀라운 돌파구로 이어졌습니다. 기원전 2000년 중반 단순성과 보편성에 대한 요구가 커져가던 바로 그 맥락에서 진정한 돌파구가 마련되었습니다. 지중해 동쪽 해안, 현재 레바논 지역에 살았던 페니키아인이 등장했습니다. 그들은 이집트인이나 메소포타미아인처럼 거대한 제국을 건설하지도 않았고 기념비적인 신전을 짓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의 진정한 열정과 사명은 무역과 항해였습니다. 페니키아 선박들은 지중해 전역을 누비며 키프로스에서 스페인까지 가장 먼 곳까지 도달하며 삼나무, 자생염룡, 유리와 같은 귀중한 물품들을 실어왔습니다. 바로 이러한 역동적인 삶의 방식이 끊임없이 빠른 정보 교환을 요구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거래를 기록하고 상품 가격에 대한 메시지를 보내고
멀리 떨어진 항구에 있는 파트너와 연락해야 했습니다. 서형 문자나 상형 문자처럼 복잡하고 번거로운 문자 체계는 이러한 작업에 전혀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무역 환경에는 너무 느리고 노동 집약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페니키아인들은 다양한 문화와 그들의 문자 체계, 특히 이집트 상형 문자와 시나이 반도에서 발견된 초기 시나이 반도 비문과 교류하며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가능한 한 간단하고 효과적인 단어를 쓰는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에 이르러 문자의 흐름을 영원히 바꿀 놀라운 발견을 해냈습니다. 만약 각 기호가 단어 전체나 음절이 아닌 인간 언어의 기본적인 소리 하나를 나타낸다면 어떨까요? 이렇게 음성학적 원리에 기반한 알파벳이라는 개념이 탄생했습니다. 페니키아인들은 수천 개의 복잡한 기호를 버리고 대신 22개의 기호로만 구성된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이 기호들은 각각 자음을 나타냈습니다. 예를 들어 황소 머리처럼 생긴 기호, 나중에 우리 알파벳의 A가 됨은 원래 황소가 아니라 후두음인 알레프 소리를 나타냈습니다. 이는 놀라운 단순화였습니다. 수백 개 또는 수천 개의 기호를 배우는 것보다 22개의 기호만 배우는 것이 얼마나 더 쉽고 빠를지 상상해 보세요. 페니키아 알파벳의 의미는 과소평가할 수 없습니다. 이는 진정한 돌파구였습니다. 폐쇄적인 필경사 집단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글을 쓸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수년간의 훈련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모든 상인, 선원, 장인은 비교적 빠르게 읽고 쓰는 법을 배울 수 있었고, 이는 그들의 일상생활과 사업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이는 지식과 정보의 진정한 민주화였습니다. 무역은 더욱 효율적이 되었고, 경영은 더욱 투명해졌으며, 정보는 더욱 빠르게 배포되고 흡수되었습니다. 페니키아 선원들과 그들의 광대한 무역망 덕분에 이 단순하면서도 독창적인 문자 체계는 지중해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이 문자 체계는 상품, 사상, 그리고 사람들을 통해 새로운 해안과 문명에 도달했습니다. 페니키아인들은 알파벳의 모음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이는 세머족 언어의 전형적인 특징이었지만 그들의 발명은 이후 더욱 정교한 문자 체계에 불꽃을 지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는 인간 정신 발달에 있어 조용하지만 놀라울 정도로 강력한 도약이었고, 간어가 시간을 넘어 광대한 거리를 이동하며 민족과 문화를 연결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페니키아 문자는 무역과 빠른 글쓰기에 매우 효율적이었지만 다재다능함을 제한하는 한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음으로만 이루어져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페니키아어나 히브리어와 같은 세머파 언어에서는 모음이 문맥상 암시되거나 자음의 위치에 따라 발음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러한 제한은 용인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발달된 모음 체계를 가진 다른 언어에서는 이러한 문자만으로는 음성을 정확하게 표현하기에 부족했습니다. 기원전 9세기경, 어쩌면 그보다 조금 더 일찍 페니키아 문자가 고대 그리스에 도착했습니다. 그리스인들은 무역을 통해 페니키아인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고, 이 단순한 문자 체계의 장점을 깨닫고 다른 많은 민족들처럼 이를 채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특유의 독창성과 논리와 조화를 중시하는 그리스인들은 알파벳을 진정으로 보편화하는 핵심적이고 혁명적인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세머족 원어와 달리 그리스어는 풍부하고 다양한 모음 체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스인들은 언어를 정확하게 표기하기 위해 이러한 모음을 나타내는 기호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훌륭한 해결책을 찾아냈습니다. 그리스어에 직접적인 대응이 없던 페니키아어 자음을 모음으로 바꾼 것입니다. 예를 들어 후두음 자음을 나타내는 페니키아어 알레프는 그리스어의 첫 글자인 알파가 되었고, 이는 아 소리를 나타냈습니다. 페니키아어의 해는 그리스어의 엡실론, 이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알파, 엡실론, 이오타, 오미크론, upsilon 등 여러 모음이 등장했습니다. 모음의 추가는 알파벳을 진정으로 유연하고 표현력 있게 만드는 연결고리였습니다.
이제 자음과 모음 모두 각각의 소리에 고유한 기호가 부여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그리스인들은 언어를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말, 시, 철학의 미묘한 뉘앙스까지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알파벳은 복잡한 생각을 저장하고 전달하는 훨씬 더 정교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그리스 알파벳은 이후 유럽의 모든 알파벳 체계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그리스인들로부터 알파벳은 계속해서 발전해 왔습니다. 기원전 7세기경에는 현재 이탈리아에 살았던 신비로운 민족 에트루리아인들에게 전해졌는데, 에트루리아인들은 그리스 문자를 자신들의 언어에 맞게 변형했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6세기경 에트루리아인들로부터 알파벳은 로마인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라틴 알파벳이 탄생했고, 라틴 알파벳은 우리 알파벳을 포함한 대부분의 유럽 알파벳의 직접적인 조상이 되었습니다. 실용주의적이고 확장주의적인 민족이었던 로마인들은 일부 글자의 모양을 변형하고 몇 가지 새로운 글자, 초기 그리스 문자에는 원래 존재하지 않았던 G나 Y와 같은 를 추가하는 등 나름대로 작은 변화를 주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정복과 함께 라틴 문자는 유럽 전역으로 퍼져 브리튼, 갈리아, 이베리아 반도 등 여러 지역에 도달했습니다. 라틴 문자는 로마 제국의 멸망 후에도 살아남아 로마 제국의 폐허에서 형성된 새로운 언어와 문화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그리스인들에 의해 풍요로워지고 로마인들에 의해 전파된 페니키아의 사상은 이처럼 놀랍도록 강력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 사상은 문자를 단순히 접근하기 쉬운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것으로 만들어 어떤 언어에도 적용 가능하고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소리를 전달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는 문자 발전에 있어 조용하지만 가장 중요한 단계였으며, 인류가 배우고 소통하고 지식을 전달하는 방식을 시대를 거쳐 영원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리스인과 로마인이 유럽 남부에서 알파벳을 완성해 나가는 동안 스칸디나비아와 다른 게르만 지역의 울창한 숲과 험준한 땅에서 또 다른 독특한 문자 체계가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룬 문자입니다. 고대 전설, 신비로운 의식, 그리고 북부의 안개가 만들어낸 분위기를 상상해 보세요. 룬 문자는 단순히 단어를 쓰는 기호의 집합이 아니었습니다. 깊은 신비로운 의미를 지닌 룬 문자는 신성하게 여겨졌으며, 글쓰기뿐 아니라 점술, 주문, 부적에도 사용되었습니다. 룬 문자는 그리스 문자나 라틴 문자의 매끄러운 선과는 다른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룬 문자는 각이 지고 직선적인 형태를 띠는데, 이는 룬 문자가 주로 새겨지는 재료에 기인합니다. 룬 문자는 나무, 돌, 뼈에 새겨졌는데, 이러한 직선은 곡선보다 훨씬 쉽게 자를 수 있었습니다. 각 룬 문자는 고유한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는 종종 자연, 신 또는 일상생활의 요소와 연관되었으며 특정 개념, 심지어 신을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폐후라는 룬 문자는 부나 소를, 우루즈는 힘이나 야생 황소를 의미했습니다. 룬 문자는 서기 1세기부터 14세기까지 여러 게르만족에서 사용되었으며, 기독교와 그와 관련된 라틴어 문해력이 확산되면서 점차 라틴 문자로 대체되었습니다. 그러나 룬 문자의 유산과 신비로운 분위기는 북방 민족의 문화와 민속 속에 살아 숨고 있습니다. 문자 발명의 역사는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알파벳의 위대한 여정이었습니다. 고대 상인들의 실용적인 필요에서 출발하여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새로운 언어, 문화, 그리고 필요에 적응했습니다. 그리스인들이 모음을 추가하여 더욱 풍부해진 페니키아의 음성 문자 개념은 수많은 사람들이 문자를 접할 수 있게 하는 보편적인 기반이 되었습니다. 이후 라틴어를 거쳐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가 현대 유럽 문자의 대부분을 형성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세계의 다른 지역들도 중국 상형 문자나 일본의 혼합 문자처럼
깊은 문화적 특수성을 반영하는 고유한 체계를 발전시켰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술적 발명이 아니라 인간 의식 진화에 있어 거대한 도약이었습니다. 글쓰기는 우리에게 기억뿐만 아니라 분석하고 복잡한 아이디어를 발전시키고 법 체계를 만들고 과학적 연구를 수행하고 물론 위대한 예술 작품과 문학 작품을 창작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했습니다. 인간 기억의 연약함에 구애받지 않고 말과 생각 그리고 지식이 시간과 공간을 넘나들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결국 메소포타미아의 진흙이나 나일강의 파피루스에서 거의 들리지 않던 이 고대의 속삭임을 영원의 강력한 메아리로 변화시킨 것은 바로 문자의 발명이었습니다. 이 속삭임은 오늘날 우리에게 다가와 지혜와 이야기를 선사하며 우리를 잠에 들게 하고 인간 정신의 지속적인 힘을 일깨워 줍니다. 영혼의 메아리가 된 이 고대의 징조들, 이 속삭임들이 당신께 평화와 명료함을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이는 인간 정신의 영원한 힘과 지식에 대한 갈망을 일깨워 줍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당신의 꿈이 고대의 지혜와 평온함으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